안녕하세요. 민법 정동근입니다. 이제 12강에 이어서요. 13강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지역권 있죠? 네, 여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권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미 주의토지 통행권과 한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하천이 있다. 여기 토지가 있고요. 둘러싼 토지가 있다. 여기 그 다음에 공로 있었다 그랬죠. 그때 인접토지 소유자가 막을 수 없다고 그랬죠.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토지 통행권 그랬죠. 그죠?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요.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다 그랬어요. 이때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맹지토지 소유자 이익을 위해 인접토지 소유자 희생하에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인정을 해주되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차 한 대가 못 다닐 만큼 좁아도 무방하다 그랬죠. 그죠? 자, 이러니까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4m 폭으로 혹은 6m 폭으로 도로 좀 만들게 너 토지 좀 빌려줘 그랬죠. 그죠? 빌려줘. 그래서 청약이죠. 이거에 대해서 승낙을 했을 때죠. 승낙했을 때. 자, 이게 이제 뭐 전세권으로 빌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역권으로 빌렸다 그러면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겠죠. 그죠? 지역권은 물권이잖아요. 물권인데 186조 계약으로 취득하니까 뭘 해야 돼요?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지역권이 성립한다. 만약에 싫어 그러면 지역권 성립 안 하죠? 그래도 주의토지 통행권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것은 지역권이죠. 지역권인데 지역권은요. 두 개의 토지가 있잖아요. 두 개의 토지가 있는데 용어가 조금 낯선 용어예요. 자, 이 맹지 있잖아요. 편익을 요하는 토지죠. 그래서 여기를 요역지라고 그래요. 요역지. 이 요자가 한자로 보면 필요로 한다 할 때 이 요자잖아요. 요자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받들 승자 승상할 때 받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승역지다 그러는데 자, 등기부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랬더니요. 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요역지 등기부예요, 승역지 등기부예요 하면 승역지 등기부에 하는 거예요. 승역지 등기부에. 왜? 통로가 승역지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등기법 시간에 배울 텐데 등기관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부에도 지역권 등기 대강을 해준다 그 말이죠. 자,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러죠. 그러면 비소유 토지에 을구에 무슨 등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권 등기를 한다고요. 여기다가 지역권 설정 이렇게. 자, 목적은 통행지역권이니까 통행. 범위는 일부겠죠. 그죠? 일부 뭐 동쪽 50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일부 이렇게 되고요. 자, 기간도 적을 수도 있고 지료도 뭐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역권 등기부를 보면 여기에 가요. 지역권자라는 게 없어요. 지역권자가 나타나지를 않는다. 지역권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 지역권자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것을 어떻게 아시냐면 지역권 그러면 땅지자죠. 그죠? 땅지자 지역권이지 사람 인자가 아니다. 인요권이 아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 다른 권리는 전부 사람에게 따라가는 권리예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 사람에게 따라가는 권리예요. 그래서 등기부에도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나오고 지역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기부에 나오는데 지역권은 사람에게 따라가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에 따라가는 권리예요. 즉 요역지에 따라가는 권리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역권을 행사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역지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A가 당연히 지역권자가 되겠습니다만 A가 이 요역지를 남에게 빌려줬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빌려줬다 그러면 당연히 그 요역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통로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역권자가 된다 이러는 거예요. 또요. 지역권만 따로 이전이란 게 있을 수 없어요. 아까 지상권은 뭐였어요? 지상물과 따로 지역권만 이전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지역권은 뭐예요?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당연히 지역권도 같이 넘어가는 것이지 뭐 별개로 지역권만 이전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것도 존재하지를 않아요. 지역권 이전 등기 이런 것도 아예 존재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신다? 인효권이 아니라 지역권이다.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편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봐보죠. 자료 3페이지 보면 지역권 나오죠? 양가로 1번 지역권의 의 그래가지고 제291조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랬죠. 목적에는 제한이 없어요. 타인의 토지죠. 토지에 대한 권리죠.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동그라미 1번 보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이 중 편익을 받는 토지를 뭐라고 하고 요역지라고 하고 편익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라고 한다. 동그라미 2번 편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랬죠. 통행지역권, 인수, 물을 끌어 쓰는 거요. 혹은 전망,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 금지를 하는 이런 지역권도 가능하다. 그래요. 대표적인 것은 통행지역권이죠. 3번 지역권은 두 토지의 소유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지역권이 설정된 후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승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그들 권한 내에서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4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 내용이 아니라 지역권이란 독립된 물권입니다. 그러나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또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그 이전 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그에 수반하여 같이 이전하므로 지역권 이전 등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신다? 인효권이 아니라 지역권이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세요. 이제 지역권 취득 나오죠. 그죠? 지역권 취득도 뭐예요? 물권이니까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 그랬으니까 지역권 설정 계약과 지역권 설정 등기에 의해 지역권이 성립한다. 자, 기재를 보면 통행지역권으로서 먼저 승역지에 등기부를 한다고 그랬죠. 승역지에 을구 보니까 지역권 설정, 순위번호 1번 지역권 설정 그래서 접수 연호를 등기 원인은 지역권 설정 계약 나오잖아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목적 통행 범위 동축 50제곱미터 일부네요. 그리고 요역지 표시를 해주죠. 요역지 표시해주고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체 중에 이만큼이 지역권이다. 이렇게 그게 이제 도면 펼청장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등기가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부를 꺼내가지고 그 대강을 기재해 준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는 승역지 등기부를 보나 요역지 등기부를 보나 지역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시험을 위해서 지역권은 어디다가 등기한다? 승역지 토지 등기부에 한다. 왜? 통로가 승역지에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라고요. 동그라미 2번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고 나오죠. 그죠? 지역권도요. 시효 취득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245조 이게 시효 취득 규정이거든요. 이걸 준용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요역지 사용자가 20년 동안 통로로 이용했다 그러면 지역권은 시효 취득한다. 다만 계속되고 표현됐다는 말은 실제 통로를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계속되고 표현돼서 남들이 볼 수 있게 통행을 했을 때 그러지 혼자 개구멍 뚫어놓고 20년 동안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지역권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들이 하지만 지역권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이 나오죠.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이미 제가 임차권하고 비교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전세권은 물권이라는 거,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뭐 전세 월세 말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임차권이더라. 그죠? 근데 전세권일 수도 있다. 언제?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면 전세권이고 전세권 등기가 안 돼 있거나 혹은 임차권으로 등기돼 있다 그러면 채권이 임차권이다. 비교해서 설명드렸죠. 이 중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전세권, 물권이죠. 그죠? 실제 사례에서 전세권 그럼 뭐 생각해라? 은행 지점이 돈 많이 주고 전세권 등기하고 들어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양가로 1번 전세권의 의 보면 303조죠. 1항 전세권자는 그랬죠. 그죠? 전세권자죠. 권자. 전세금 동그라미. 전세금 동그라미. 무슨 말이에요? 전세권에서는 공짜로 전세권이란 게 없다고요.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돼요.
등기부에도 전세금이 꼭 나오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죠? 그 부동산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여기까지 딱 한번 슬러시 치고 끊으세요. 여기까지가 용익물권적 성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죠? 그러면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경매 신청하고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담보물권적 성격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죠. 이게 담보물권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영익물권이죠. 근데 특이하게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항 보면 농경지는 전세권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게 경자유전의 원칙 때문에 그러는데, 경자유전 원칙 때문에 우리는 농지법에서요, 농지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요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농경지에 대해서 임차권은 가능합니다. 농지 임대차가 가능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내 농지를 남에게 빌려주고 내가 뭘로 받아요? 차임을 쌀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은 꼭 돈이 아니에요. 차임이 쌀로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농지에 전세권 등기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5페이지 쪽 넘어오면 동그라미 1번. 전세권은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다가, 이게 용익물권적 성격 그랬죠.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권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다. 담보물권적 성격. 동그라미 2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다 그랬죠. 따라서 공짜로 전세권 없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경우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전세권 객체는요, 반드시 일필토지나 일동의 건물 전부일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위에 손에 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손에 닿는 거. 일필토지, 일동 건물 일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뭐였어요? 영유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죠. 자, 양가로 2번. 전세권 성립 역시 법률 행위에 의한 방법이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방법이 있겠죠. 1항 보면 법률 행위에 의한 성립,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권 설정 등기에 의해 전세권이 성립한다. 기재를 보세요. 전세권인데 일부 전세권이죠. 을구에 적습니다.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이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임차권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접수 연월일 등기 원인은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고 나와 있죠. 이러면 이제 물권인 전세권이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보면 전세금 5억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전세금이 꼭 기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범위가 적어지는데 전부면 전부라고, 일부면 일부라고. 여기는 뭐예요? 2층 건물 중에서 2층 전부 그랬으니까 일부잖아요. 일부니까 맨 아래 도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존속기간 나오죠. 그죠? 존속기간 10년이네요. 그죠? 전세권자가 누구죠? 권자가 이갑돌 이랬네요. 그죠? 뭐 은행이다 그러면 무슨 은행 이렇게 적어지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 보면 법률 규정에 의한 성립, 그래서 전세권은 상속, 경매 등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그랬죠. 그죠? 이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네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전세권 존속기간 나오죠. 자, 312조 1항인데 전세권은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짧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 약정 기간이 10년을 넘는 때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은 1년 이상 10년이야.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사항은 법정갱신인데요. 지금은 보지 마시고요. 넘기세요. 자, 이제 6페이지요. 양가로 4번 전세권의 효력. 1번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주로 어떻게 해요?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은데, 그죠? 자, 2층만 국민은행이, 그죠? 국민은행이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지도 같이 전세권 설정하나요? 아니잖아요. 2층만 어떻게 돼요? 2층만 전세권 계약하고 등기를 하게 되죠. 그때도 당연히 뭐예요? 자, 국민은행 직원들은요, 토지는 전세권 없고 건물만 전세권이 있으니까 출근할 때 헬기 타고 출근해야 돼요? 아니겠죠. 그죠?
이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은 당연히 토지에까지 미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가 갑 소유권에도 전세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가야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을이 토지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만약에 여기에 갑이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있죠. 그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건물 지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건물 전세권은 뭐예요? 토지에 대한 권리에까지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셨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것마저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물은 토지에 대해서 아무 권리가 없으니까 철거될 운명에 처하겠죠. 이때는 뭐예요?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자도 어떻게 돼요? 을의 퇴거 청구에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면 당연해야 맞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좀 어려워요? 보통 우리는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 등기를 하잖아요. 그죠? 토지에 대해서는 전세권 등기하지 않지만 당연히 헬기 타고 출근할 수 없으니까 어쩐다고요? 전세권의 효력은 토지에까지 미쳐야 된다고요. 근데 이 건물이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 아무 권리가 없는 건물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세권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야 맞잖아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 전세권의 효력 보면 동그라미 1번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해도 전세권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도 사용할 수 있어야 맞잖아요. 따라서 2번 보시면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도요 토지 소유자 퇴출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조금 어렵나요? 어려워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갑니다. 예, 자 그렇게 보세요. 자 양가로 5번 전세권 처분 나오죠. 그죠? 자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권 물권이죠. 그죠? 양도 자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306조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랬죠. 전세권 설정자 동의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물권이니까. 법률 용어 보면 전전세라고 나오죠. 전세권을 기초로 해서 전세권자가 다시 그 목적물에 다시 전세권 설정하는 것을 전전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어디 봤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본 거예요. 이제 어디 볼 거냐면 유치권 볼 거예요. 유치권. 유치권은 아주 중요하죠. 그죠? 자, 유치권은요. 일단 먼저 등기부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유치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건물을 보는데 건물이 완공이 안 돼 있는 건물 같은데 건물의 형태는 다 갖췄는데 완공이 안 돼 있는 건물인데 거기가 프랜카드가 걸렸어요. 읽어보면 유치권 행사 중 뭐 이렇게 적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 말이죠. 그죠? 자, 그 경우는요. 아마도 100의 99는 그 건축주가 부도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하던 사람들이 공사 대금을 못 받으니까 그 건물을 유치 이코르 점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점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은요, 막 철조망 막 쳐져 있고 문 다 잠궈 놓고요. 거기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뭐 허가 없이 출입 못함하고 이렇게 막 적어지고 그랬을 거예요. 자, 그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럴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유치권인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좋냐 그 말이죠. 그랬더니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가지고요. 유치권자가 배당 절차에 참가해서 우선 변제권 이런 거 없어요. 우선 변제권 없어요. 또 경매 받아온 사람에게 자기 공사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권리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단지 점유를 한 채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그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 유치권이라는 것은요. 유치권은 유치가 뭐라고요? 점유라고요. 점유인데 플러스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소극적 권리 같죠?
그런데 실제 사례에서는요, 오히려 저당권보다 훨씬 센 강력한 권리예요. 왜 그러냐면 순위하고도 관계없이 이 세상 누구에게나 인도를 거주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을 매수했거나 혹은 경매로 취득한 사람이 법률상 소유자라고 하더라도요,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열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점유를 해야 뭐 분양을 하든지 세를 내주든지 자기가 들어가서 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치권자가 있으면요, 자기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치권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열세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권리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유치권이 등기부에 안 나타나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실제 사례에서 경매 물건 같은 거 보면 유치권 신고가 많이 돼 있거든요. 이때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손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 보는 거죠. 그죠? 자, 먼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요. 자, 그 아까 건물 짓던 현장에서 공사 대금을 못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못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여기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던 인부분들이 밥 먹던 식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흔히 한밭집이라고 그러죠. 그죠? 한밭집 주인이 밀린 식비를 못 받았다고 식비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봐봅니다. 공사대금에 대해서 유치권 성립하느냐? 당연히 성립합니다. 근데 식비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그랬더니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그 채권이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된다 그래요. 관하여 생긴 채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련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련성 표현하는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러면 그 물건을 만드는데 뼈와 살을 만드는데 든 비용, 이렇게 생각하세요. 뼈와 살을 만드는데 든 비용. 공사대금은 당연히 뭐예요? 그 물건에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이죠. 유치권 성립하지만 식비는요, 건물이 밥 먹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밥 먹은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밥 먹은 게 아니다. 건물에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만 인테리어 비용은 다시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카페 인테리어를 멋있게 했네, 도배장판 뭐 전등 멋있게 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사치비라고 표현할게요.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사치비가 있고요.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하지만 아파트 확장했다, 그죠? 혹은 이렇게 화장실 새로 만들었다, 혹은 중축했다, 이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는 대수선한 사례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다, 이것을 유익비라고 그래요. 유익비라고 그러는데, 자, 유익비는 당연히 뭐예요?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이잖아요.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사치비는요, 우리 판례는 유치권을 부정합니다. 이제 안 해줘요. 이유는 말하지 않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치비는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이 아니라 화장 비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화장하고 포장한 비용이죠. 그래서 유치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를. 예를 들어서요, 자, 무슨 식당 건물이 경매로 나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가 연체됐다고 해서 관리비 연체 뭐 1억 원 이거 안 주면 문 안 열어줘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열쇠 잠그고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를 보니까 또요,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치권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대금에 대해서 공사대금 5천만 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 유치권자다, A야. 그리고 자기 전화번호 적어놓고 이랬어요. 이때 A에게 유치권이 인정되느냐 그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유치권 성립해야 안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설령 공사대금이라도 점유를 누가 하고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점유하고 있잖아요. A가 점유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점유라는 것은 직접 점유도 되고요, 간접 점유도 된다. 여러분 우리 저번에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공부했었죠. 어떻게 공부했냐면 여기 나신랑과 안 나신랑과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다. 자, 사실상 지배를 누가 해요? 임차인이 하고 있죠. 여기가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중으로 중첩되게 점유권을 인정한다고 그랬죠. 여기에도 점유권을 인정한다. 이때 여기를 직접 점유, 여기를 간접 점유 그랬잖아요. 그죠? 간접 점유도 뭐라고 그랬어요? 점유권과 똑같다.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 다 인정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간접 점유도 점유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간접 점유로 점유할 때도 유치권 성립한다. 다만 불법 점유면 안 돼요. 불법 점유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점거하고 있는데요, 뭐 유치권자라고 그래서 자기가 열쇠를 뜯고 무단으로 들어가서 열쇠 잠궜다 이렇게 하면 불법 점유니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점유라는 것은 꼭 피담보 채권이 생길 때 처음부터 점유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적법하게 점유를 하면 그때는 또 유치권이 성립하고, 또 점유를 잃어버리면요 유치권은 소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요건이 뭐냐면 변제기에 도래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공사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아파트 같으면 분양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성불이 아니라 공사하는데 돈 받는 것이 아니라 분양하고 나서 돈 받기로 했다 그랬을 때 그때는 외상대금이죠. 그럼 아직 채권 변제기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돈 안 준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유치권 먼저 보세요. 케이스 건너뛰시고요. 양가로 1번 유치권의 의의부터 보죠. 320조예요. 1항 타인의 물건 그랬는데 유치권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에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수리해 달라고 수리업자 나에게 맡겼어요. 수리비 10만 원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나한테 수리비 안 주죠. 그럼 나는 당연히 점유 이전을 거절할 수 있겠죠. 그죠? 왜요? 여러분이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거절할 수 있어요? 나는 유치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산도 돼요. 그리고 부동산도 되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여러분이 아실 필요 없고, 점유한 자 그랬죠? 점유의 동그라미.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동그라미. 관하여 생긴 채권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기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제 세 가지 요건이 나오죠. 그죠?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랬죠. 유치가 무슨 뜻이라고요?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그랬죠. 이항 전항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죠? 자, 넘겨보세요. 7페이지 봐보죠. 동그라미 1번 시계를 수선한 자는 수리비 받을 때까지 그 시계를 유치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즉 동산에도 인정된다고요. 건물 공사업자는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부동산에도 인정된다. 2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법에서 정한 대로 이런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권리가 등기부에 안 나타나니까 가장 유치권자들이 막 신고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론 그것은 이제 소송으로 다퉈야 되겠습니다만, 경매받은 사람이 실제 사례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게 유치권 신고가 돼 있으면 그래서 설령 가장 유치권이라도 일단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 버려요. 경락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안 해줘 버리니까 조금 골치 아파요. 그래서 입법론으로는 유치권도 등기할 수 있게 하자. 그런데 이건 단순히 입법론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법이 잘못됐으니 바꾸자인데 우리는 입법론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석론이다 그랬죠. 그죠? 자, 이항가로 2번 유치권의 성립 요건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상관없다.
다만 유치권의 목적물은 유치권자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되겠죠. 예, 타물권이다 그래요. 자, 판례 한번 봐보죠. 건물 신축 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그랬죠. 그죠? 공사금 채권이니까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 점유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이제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 말이죠.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자, 제가 봐보세요. 지금 자, 갑소유 토지에 갑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여기에 공사업자죠?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이 건물이라는 것은 얼만큼 건물 지었을 때 우리는 부동산으로 봐준다고 그랬죠? 비바람 막을 수 있을 만큼 건물 지었을 때 기둥 있고 벽 있고 지붕 있는 것만큼 그랬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정도가 돼야 뭐예요? 건물이 되고 이것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지 비바람 막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둥만 이렇게 들어서 있다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콘크리트 더미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이건 건물이 아니니까 여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또한 공사 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가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 관한 것이니까 토지를 유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사금 채권에게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바람 막을 수 있을 만큼 건물 지었을 때부터 건물이고 그때부터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 말이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공사금 채권이나 유익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유익비 나오죠. 그죠? 유익비. 여기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죠? 유익비는 그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든 비용 그랬죠. 그죠? 자, 3번 보시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랬죠? 만약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상관없다. 다만 불법 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4번 채권의 발생과 함께 점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물건을 점유한 때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그랬죠. 5번 점유자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설명드린 요건 그대로잖아요. 자, 아마 영어 하나 보시면 이제 유익비가 나왔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필요비라는 게 있었죠. 그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임차권은 고치고 사는 게 아니라 고쳐달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안 고쳐주거나 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치고 청구하세요 그러면 임차인이 고쳤죠? 그럼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돈이 뭐예요? 필요비 그랬잖아요. 필요비. 그게 필요비예요. 필요비고 유익비는 뭐다? 그 건물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든 비용. 이게 유익비다. 필요비, 유익비. 이렇게 알아두세요. 양가로 3번 유치권의 효력 그랬죠. 그죠?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랬죠? 따라서 유치한다는 것은 여기서 유치한다는 건 뭐라고요? 목적물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권. 2번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은 양수인뿐만 아니라 목적물을 경매에서 취득한 매수인, 경락인을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매수인에게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3번요. 유치권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따라서 물상 대의성도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요. 담보물권의 통효성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도 없습니다.
4번 유치권자는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어요. 경매 신청권이 있는데 그러나 유치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그러는데 경매 신청해 가지고 그게 배당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뭐 어때요? 우선 변제권이 없고요. 또 환가를 위한 경매라는 게 뭐냐면 유치권자는 자기가 생선을 유치하고 있는데 보관이 힘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돈으로 바꿔주세요. 법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경매 넘기고 돈 나오면 돈을 그대로 유치권자에게 줘버려요. 유치권자가 그대로 보관한 것을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5번 유치권자는 유치물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용어 보죠. 그죠? 용어 보면 법률 용어 아래 보면 원물과 과실이라는 게 있는데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 그래요. 원물.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사과 열렸다 그러면 사과나무가 뭐예요? 원물이 되고 사과가 뭐예요? 과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천연과실, 법정과실 있죠. 이런 것은 그냥 보고 치우는 거예요. 왜? 원물, 과실 이런 거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과실에는요. 자, 천연과실이 있고 법정과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뭐 생각하시냐면 천연과실 그러니까 사과 같은 거 있죠? 과일 이런 거. 소가 송아지 낳았다 있죠? 이런 거 그죠? 혹은 젖소가 우유 이런 것들이 천연과실이에요. 저절로 생기는 거, 산출물, 천연적으로 생기는 거. 법정과실 그러면 이것은요 월세 같은 거 있죠? 월세 혹은 이자 이런 것들을 법정과실이라고 그래요. 법정과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물건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 사과, 곡물, 송아지, 우유, 물건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기타 물건이 법정과실, 월세, 지료, 이자 등 그랬죠. 그죠? 값만 느끼고 보는 거예요. 과실이라는 용어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6번 보면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사용할 수 없지만 그러나 채무자 승낙을 얻어서는 사용할 수도 있고 임대를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임대 내줄 수도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유치권자다 그랬을 때 승낙을 얻으면 채무자 승낙을 얻으면 어때요? 자, 임차인에게 세를 내줄 수도 있다. 그때도 뭐예요? 간접점유로서 유치권 여전히 성립한다.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나 채무자 승낙을 얻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그 부도난 빌라 같은 데 봐보면 여기 나와 있는 판례인데 공사대금 채권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봐요. 다만 월세만큼은 다시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케이스 있었잖아요. 그죠? 케이스를 한번 봐보죠. 그죠? 케이스 보시면 자 6페이지에 케이스 나오죠. 그죠? 그리고 8페이지에 결론이 나오는데 비교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1번 공사대금을 못 받은 공사업자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1번 공사대금을 못 받은 공사업자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왜요? 결련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2번 아파트 확장 공사에 대수선을 한 인테리어 업자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결론 2번 아파트 확장 공사에 대수선한 인테리어 업자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뭐니까? 유익비니까 그 말이잖아요. 자, 케이스 3번 카페, 조명과 장식물 등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인테리어 업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유치권 주장할 수 없죠. 왜 그래요? 사치비는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이 아니라 포장, 화장한 비용이니까 그랬죠. 그죠? 4번 공사장 인부 등이 식사를 하던 한밭집 주인은 미납된 식비를 근거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죠. 그죠? 왜 그래요? 결련성이 없으니까. 아셨죠? 유치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뼈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기본소 강의를 할 때 또 여기에 살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자, 13강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14강에서 저당권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